그걸 필요한 사람하고 악성 재고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하고 매칭만 시켜주면 그게 정말 좋은 건데 왠지 내 재고를 갖다 다 알면 내 속속들이 정보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안 사요. 어떤 제품은 주문 F품이라도 네. 다른 지에서 볼 때는 정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가격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아마 중국의 지금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인스틸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철강제 전자상거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내에 전자상거래가 도입된 지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뒤로 좀 시들해지다가 최근에 다시 봄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유통과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우리 조문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중국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사실은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떤 업체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연구를 수행하다가 중국 쪽을 보게 된 게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15년경인 것 같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좀 이런 소식이 접해져서 연구를 좀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게 배경은 제가 그때 연구할 때 보면은 중국이 그 당시에 유통 물량들이 많았었는데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면서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 치팅이나 할까, 부도도 많이 생기고 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중국 공산당 당국이죠. 당에서 아마 좀 더 유통 구조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픈되고 투명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해서 시작했던 게 아마 중국 전자상거래의 어떤 시작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전 세계 압도적으로 철강제 전자상거래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 비중이 높아요. 지금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연구할 때는 굉장히 좀 소량이었지만 제가 계속 연구하면서 최근 자료를 아는 게 한 2022년 정도인데 그때 보면은 중국에서 총 생산량 아시겠지만 한 8, 9억 톤에서 유통재를 보는 게 한 50%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톤 보는데 거기에서 뭐 한 5천만 톤으로 시작했다가 그 당시에 연구할 때 보면은 그중 한 2억 5천만 톤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온 것으로 보고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내수거래의 40% 정도를 B2B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온라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실상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절대량은 한 1억 톤이라도 예를 들면 전자상거래 거래되면 한 1.5배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간에 단계에서 물량이 같은 물량이 또 판매점의 단계별로 내려가면서 또 자기들이 걸어놓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면은 한 2억 5천 톤이라도 실제 물량 한 1억 한 8, 9천만 톤 그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이렇게 잘 되는. 그건 아까 그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당국에서 유통 구조의 어떤 혁신, 어떤 그 투명화된 어떤 이런 제도를 하면서 당에서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보강에 있는 오일이라는 데가 좀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당에서도 많이 그쪽에 참여하도록 그 국영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어떤 최강사들이 서플라이어의 하나로서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를 해서 그렇게 물량이 급속하게 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하면 17% 부가세가 17%였다 지금 13%로 줄었는데 전자상거래 거래를 했을 경우에 10%만 부가세를 낸다라고 좀 이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웨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앙인민은행이 그 금액 거래에 대해서 또 보증을 또 해주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또 물류업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창고업체라든가 이게 국영업체들이 많잖아요. 얘들이 이제 뭐 거의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망에 가입을 하게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들었는데 좀 대표적인 중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 좀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이게 아주 재밌는 사례인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뱅크스틸, 네. 그 마이스틸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한 게 이제 200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 이제 그다음 업체가 들어온 게 이제 자오강입니다. 예, 예. 2012년에 이제 이 자오강은 순수하게 이제 벤처 업계입니다. 여기는 네. 밀하고도 아무 관계 없고 예. 그야말로 이제 전자상거래 벤처 업계로서 들어온 게 2012년.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주 특이할 만한 게 보강에서 이제 실제 밀에서 시장한 오일이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는 최고 마지막 후발주자입니다. 예. 2015년에 시작했는데 근데 2022년에 저희가 이게 분석할 때 보면은 물량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마켓 쉐어를 1위로 가져가는 그래서 밀에서 시작하는 네. 이런 업체 이런 데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아. 브랜드 가치도 그렇고 어떤 고객이 볼 때 어떤 그런 신뢰성이나 이런 거 확보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당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 국영업체인 이 보강의 오일을 밀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굉장히 좀 파워풀하게 이게 메이저 업체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영학계에서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렇죠. 후발주자가 이렇게 플런티어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네. 이건 아주 드문 케이스고 중국의 시장에서만 가능한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덕분이다. 예. 예. 자, 우리도 이제 최근에 보면 뭐 메이커도 이 시장에 좀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유통업체도 또 다시 뭐 늘어나는 업체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이 B2B 업체들을 비교를 했을 때 좀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작할 때 물론 제가 연구할 시점에는 이게 아마 이게 이제 하나의 메이저 업체로 크게 되면 네. 오일이 됐든 자관이 됐든 네. 이게 우리 국내로 넘어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예, 걱정이 예. 되어서 우리 포스코에서도 이제 처음에 고민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래서 아마 포스코에서도 이제 좀 늦게 한 2021년인가요? 그때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은 국내는 아무래도 중국과 다른 게 유통 물량 다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판재로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한 1,000만 톤, 예. 그다음 보행간 1,000만 톤, 2,000만 톤 정도 수준인데 물량이 굉장히 작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는 어떤 그런 판매 목적보다는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좀 중국에 대한 이런 물량이 온라인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저희들이 좀 미리 사전에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더 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중국의 어떤 그 거래 방식,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B2B 거래 방식이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었는데 그런 차이는 없는가요? 글쎄, 그게 이제 이 시장에서 이 전자상거래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부대 사업이 새로운 부대 사업을 많이 창출해야만 이게 이 상거래 업체는 상당히 수익성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파워풀한 것은 이게 다른 부대 사업, 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이제 특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일 같은 경우는 그런 신사업이 지금 최초에 이제 철강거래에서 파생되는 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5개에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파생되고 있는데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온라인의 하나의 그 옴니 채널의 어떤 수단이죠. 오프라인하고 이제 온라인하고 같이 나가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다양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전자상거래를 했다가 좀 실패를 한 그런 장본인이기도 한데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돼요. 뭐 제 나름대로 뭐 이유도 뭐 여러 있습니다만은 박사님 보시기에는 한국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좀 물량이 작다. 절대적으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통 물량의 어떤 규모가 되게 작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주로 실패했던 게 이거는 B2B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B2C 어떤 온라인 업체를 보더라도 어떤 성공률이라는 게 브랜드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고객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물을 놔두고 이제 온라인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어떤 그런 퀄리티나 제품의 프로덕트의 어떤 그 퀄리티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부도도 안 나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브랜드의 중요성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리 아니면은 다른 우리 저 뭐 중국의 자오강 같이 저런 벤처 업계에서 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밀에서 어떤 옴니 채널 수준으로 하는 게 이제 더 그게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 유인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 방식이 한 3가지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플랫폼을 보면은 서플라이어와 바이어를 놔두고 쌍방 거래로 우선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에서 전혀 관여를 하질 않아요. 쌍방 거래를 오픈해 놓으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다음 서플라이어가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고객하고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더 그다음에 이제 진척이 되면 위탁 거래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서플라이어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고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쌍방 거래를 오픈해 놓고 고객이 많이 유인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위탁 거래를 해서 수수료를 플랫폼에서 이제 몇 프로 톤당 뭐 5위엔 이렇게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는 형태고 그거보다 더 진화하면은 이제 그 서플라이어에서 물건을 전혀 이제 소화를 못 시키겠다. 그냥 플랫폼에서 이제 물건을 직접 구매해서 자기들이 파는 자연 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3가지 형태로 진척해서 나가는 게 이제 중국의 어찌 보면 온라인 거래의 유형이 이제 한 3가지로 대별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거래와 거의 유사하게 그대로 옮겨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투명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의 큰 메리트는 뭐냐면 그 롱테일 우리 한국 같아도 주로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제 대형 고객사하고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롱테일에 있는 중소형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판매의 어떤 이런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제 이 오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롱테일 유통 정보를 다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산에 연결되면은 좀 더 이제 밀이나 자기들이 어떤 그 룸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판매 수요 예측도 사전에 할 수 있고 롱테일까지 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큰 이 전자상거래의 하나의 메리트가 되겠죠. 근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아까 지금 박사님이 전자상거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권위, 뭐 인지도 이런 게 굉장히 뭐 투명성이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밑단에서 보면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중소 실수요가나 중소유통업체들이 메이커한테 직거래를 못하는 이유는 최소 주문대가 있고 그거를 대신해 주는 게 가공업체다. 그게 저 유통의 성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초창기 우리나라 이제 전자상거래 시작하는 유통업체들도 그런 유통업체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수요가들. 를 해서 그런 이제 플랫폼을 하면 성공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역시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었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와서 보면 초창기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걸 제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그 플랫폼하고 연결이 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거죠. 우리가 악성 재고를 집집마다 다 있거든요. 악성 재고가. 근데 이게 또 그거를 갖다가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 플랫폼에서 그걸 필요한 사람하고 악성 재고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사람하고 매칭만 시켜주면 이게 정말 좋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박사님이 저하고 잘 아는 그 거래처예요. 그런데 박사님이 오픈을 했어요. 내가 여기다가 하면은 좋은데 왠지 내 재고를 갖다 다 알면 내 속속들이 정보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안 사요. 그러니까 이론은 좋은데 초창기에 어느 정도 이게 모든 다수의 공급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막 더 올릴 수 있는 이런 신뢰를 못 주는 거죠. 그게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또 보면 메이커들이 동국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뭐 또 세아도 그렇고 이렇게 메이커가 좀 저기를 했는데 저는 그거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품목들이 판재료 같은 경우는 연계를 제외하고 특히 보형감유나 파이프가 이게 심한데 거기는 거의 60~70%가 유통점을 경유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거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가격이 일단 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통보다 싸게 하면 유통이 피해를 입을 거고요. 그러면 당장 내가 이번 달에 판매 목표를 달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통하고 또 똑같이 하거나 유통보다 비싸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죠. 그리고 유통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봉행감이 그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 뭐 500원이라고 선계산을 끊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재고 쌓이고 뭐 우는 소리 하면 480원, 490원은 또 마이너스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게 현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완벽하게 이쪽으로 끌고 와서 클릭만 해가지고 다 거래, 더군다나 아까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믿을 만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다 자기가 문제 없어라고 인식하면서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면은 저희 나라도 갈 길이 멀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때 5일에 한번 그때 인터뷰 내용을 보면 데일리 가격을 일일 가격을 정한다더라고요, 매일. 예. 그런데 그것도 플랫폼이 관여하는 건 아니고 그 스플라이가 제시하는 대로 그래서 다 차등돼 있습니다. 어떤 업체마다 메이커마다 이 가격이 다 차별화돼 있고 그거는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온 다음에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인데 커스터머 롱테일 커스터머가 들어와서 이제 보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나 소재지하고 가까운데 가고 긴급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고 그런 정보를 알므로써 그냥 그거를 그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구매해서 해 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모든 게 다 되려면은 이런 정보들을 다 오픈하고 들어온 스플라이어들이 모든 정보를 그냥 오픈해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상호 도움을 주면서 판매해 나가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은 주문 제품이라도 다른 지역에서 볼 때는 정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필요한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가격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아마 중국의 지금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한국은 굉장히 그 철강제랑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제가 좀 차관점을 낸다면은 지금 다른 데도 중국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비철 관계도 비철에도 이제 아이템을 널리 나가면서 나가면은 좀 더 이제 철강뿐만 아니고 철강 안에서 필요한 다른 또 어떤 소재들도 판매해 나가면 그러면 조금 이제 좀 어떤 거래의 어떤 이런 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또 하나 제가 최근 뉴스 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자욱광왕이 홍콩 증시에 지금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미 지금 뭐 해외에도 몇 군데에다가 지사를 놓고 있는데 그 왜 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그 증시 상장을 추진할까요? 또 하게 되면 또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그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도 최근에 지난주인가 그 철강신문에서 봤는데 자우강이 이제 드디어 IPO 하던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인가 8년에 한번 홍콩에 한번 IPO 했다가 한번 캔슬이 됐는데요. 이번에 다시 하는데 그때도 굉장히 그 IPO의 의미라 해가지고 제가 글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B2C의 어떤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처음에 전자상거래업체가 시작했다가 이런 홍콩이든 어떤 미국이든 이런 IPO를 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이제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중국 자국 시장에 쓸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인접한 이제 한국이나 동남아 시장에 쓸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거든요. 자오강이라는 업체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우리 한국의 유통 시장 특히 유통 시장에서는 그걸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오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도 지금 봉인강이지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마 팜재료까지도 넓혀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거는 좀 우리 국내에 있는 업계들이 좀 유심히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철강제 전자상거래가 이제 여러 요인 때문에 아직은 쿠팡이나 뭐 이런 것처럼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저는 겁이 나는 게 지금 이제 중국에 보면 알리, 테무, 쉬인, 맞습니다. 틱톡 우리가 이제 알리 스톡이라고 그러잖아요. 얘들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처음에는 그 단순한 이런 걸로 했다가 뭐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했다가 결국엔 다 B2B, B2C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강은 제가 보기에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는 전화할 일 없잖아요. 외국인도 다 클릭 다 사잖아요. 철강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그렇지. 뭐 운송 문제라든가 보관 문제라든가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완벽하게 다 될 거다. 저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철강 전자상거래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수하게 그 기술 수준만 놓고 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어요. 네. 너무 이제 격차가 차. 네. 우리 이제 뭐 현대 메이커들이 이제 걸음마던 게 막 다시 눈 떠가지고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시작하는 이런 단계.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좀 겁이 나요.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왜냐면 지금 그 대리점들 못 하고 있는데 등치는 어느 정도 있고 불만 가진 사람들 많아요 메이커에 대해서. 네. 그리고 메이커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플레이가 유통 플레이가 너무 많아요. 아 그러면 우리 뭐 양도 줄고 뭐 하고 하는데 당신 그만두세요. 그럼 이 사람 평생 해오던 게 그건데 그러나 또 어디로 가겠어요? 네. 그쪽으로 틀림없이 저는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창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한국에. 네.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한국의 운송업체도 다 저기를 하면 되고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네. 우리가 아까 이제 뭐 케이스틸이라는 그런 답도 해주셨는데 그런 좀 대비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똑같거든요. 좀 생각하는 게 그 테무나 이게 뭐 공룡이라잖아요. 공룡 그렇죠. 유통인데 이게 뭐 한번 그 시점이 발현이 되면은 이게 순식간이거든요. 이게 되는 게. 그렇죠. 그 가격만 싸면은 유통은 그냥 뭐 다 그렇죠. 그걸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오강 특히 자오강이 이제 수주 벤처업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에서 잘하는 게 있어요. 오일에서 잘하는 게 있고 그렇죠. 순수 벤처업계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이런 거거든요. 네. IPO를 해가지고 자기들 투자해서 나가는. 그리고 M&A 해가지고 그렇죠. 인수하고 이제 인수해가지고 나가는. 몸집 키우고. 그러니까 이제 밀에서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지만 신사협정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자오강은 그런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 홍콩에 IPO 한다는 거 이게 투자를 얼만큼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야 되고 어느 지금 국가에 인접해서 나갈지 그런 걸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 국내 유통산업의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이런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에 방어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모니터링 진짜 지속하게 모니터링해서 잘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 되기까지 아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관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은행도 관여를 예, 했고 전국에 있는 이게 또 철강은 중량물이니까 물류라든가 보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정부가 관여를 해서 다 강제로라도 어쨌든 들어오게 해서 그리고 다 해결이 되는데 네. 우리는 그 단계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오일도 이렇게 성공한 이유도 지금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저 보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류 네. 그 어떤 센터죠. 이런 게 이제 충분히 글로벌리 그 중국 내수 안에서 지역별로 다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는 크로즈된 루프라고 합니다. 이게 루프가 딱 크로즈 돼가지고 딱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이게 뭐 데일리 일일 상관도 되고 이틀 상관으로 다 안에 나옵니다. 그 기간이 언제까지 도착한다. 도착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그런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이 판매점들로 보면은 권역별로 나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권역 안에서 어차피 지금 오프라인으로 거래하는 그런 고객사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좀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는 굉장히 작은 나라에서는 결국은 지금 돼 있는 오프라인식의 어떤 그 안에서 있는 어떤 물류 창고나 그런 걸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국내에서 한국 시장에서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약 요인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들어서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지금 자국 보호주의 무역하고 있고 또 관세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걸 생각 못 했어요. 그냥 그 시장 경제로 봤을 때 경쟁으로 봤을 때 시장 경제로 보면은 그냥 물건은 싸면은 중국에서 넘어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오늘도 보니까 뭐 원산지 이제 그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 유통 온라인 판매도 좀 제약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한국 측면에서 좀 다행스러울 것도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이 롱테일 고객은 품질도 별로 없다고요. 그렇죠. 차별화될 게. 그렇죠. 제공되어 있는 품들, 유통 제품들 그냥 다 똑같은데 퀄리티가. 그럼 결국은 가격이다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온라인의 특징이 결국은 다양하게 많이 생기지만 지금도 중국에 이 세 개가 있지만 지금 양강구도로 간다는 말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 결국 묶입니다. 이게 독점이 하든지 완전히 이게 정글이거든요. 이 온라인 거래는.
그래서 독점 체제가 되든 양강 체제가 되고 하나가 다 이렇게 가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물량 베이스로 해서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전자상거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려면은 아주 너무 작기 때문에 결국은 지분을 투자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지금은 다 각계 전투를 뛰고 있지만 이런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한국 토종의 어떤 저 K 철강의 플랫폼화 이런 게 앞으로는 좀 좀 만들어지면 물론 지금 관세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앞에 관세 이런 게 없다 그랬을 때는 진짜 시장 체제로 갔다면은 중국에 대한 이런 낮은 가격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저 뭐죠 바이오에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롱테일 고객이 그걸로 다 붙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전체를 아우르는 코리아의 어떤 철강 유통 그런 어떤 플랫폼으로 하나로 좀 되는 게 앞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싸워봐야 지금 여기서는 그렇죠. 성부가 안 나고 전부 이 굉장히 마진율도 낮은데 물량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제품 구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품 구색이 안 되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이 커스터머가 볼 때 별로 메리트가 그렇죠. 없거든요. 한두 번 들어와서 찾는 물건 없으면 예.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게 다 들어와서 봉행량하고 전부 다 엮여서 판재료하고 다 같이 엮여서 하나의 K 플랫폼으로 나가서 결국은 중국을 막는 중국을 이 수입을 온라인 수입을 방어하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케이스가 아닌가 향후로 볼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철강제 전자상거래가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뭐 공간이라든가 이런 제약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자상거래는 앞으로 거래 비중은 늘어난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저는 뭐 대주시면 지금 처음에는 고민할 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통재, 재고 유통향 판매로 보는데 이게 지금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주문재까지 또 침범해서 정품까지 나가면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요즘 뭐 중국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도 요즘은 이제 뭐 딱 찍어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제일 먼 게 이제 전자상거래 제품을 볼 때 제일 앞으로 이게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자동차. 그 다음에는 저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까지도 향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세상이 뭐 어떻게 바뀔 줄 모르니까 그리 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제품의 어떤 그 바운다리가 굉장히 넓어지면 이제 굉장히 더 심각한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될 수 있겠죠, 그죠? 전자상거래에서. 그리고 아까 이제 뭐 K스틸 이렇게 연합된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혹은 그냥 오프라인의 상사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런 비슷한 B2B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전제 아닌가요? 예, 제가 그때 연구할 때에도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좌우강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나가 있습니다, 동남아에. 네, 그렇죠. 그래서 좌우강에 그때 사장도 한번 인터뷰를 하고 만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행스럽게 본 거는 봉행강 위주였거든요. 아직 판재료는 아직 타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나는데 이게 이제 판재료까지 손을 댄다. 하고 한국에 있는 어떤 물류센터나 이런 데 합작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래 가지고 대량 밀어낼 수 있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굉장히 이제 유통의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밀들도 좀 이제 심각한 이제 궁지에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뭐 관세, 자꾸 보호주의 뭐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장치가 된다면 그렇죠. 이것도 한숨 돌리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언제 어떻게 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바뀔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인 거고, 예. 그건 일시적인 어떤 그 현상인 거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오늘 뭐 할 얘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혹시 필요하면 한 번 더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